경북 북부 지역을 중심으로 어젯밤부터 집중호우가 내리면서 피해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영주에서는 빗물에 토사가 휩쓸려 주택을 덮치면서 14개월 된 영아가 매몰됐다가 구조됐지만 결국 숨졌습니다. 출산 직후에 자녀 2명을 숨지게 하고 시신을 냉장고에 숨긴 혐의로 구속된 친모가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경찰은 친모 범행을 방조한 혐의로 입건했던 친부는 불송치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지난달 은행 대출 평균 금리가 4월보다 0.1%포인트 오른 연 5.12%로 반년 만에 상승세로 돌아섰습니다. 예금 금리도 평균 연 3.56%로 한 달 만에 0.13%포인트 올랐습니다. 지난달 생산과 소비, 설비 투자가 일제히 증가했습니다. 지난 2월 이후 석 달 만에 트리플 증가를 기록한 건데 통계청은 IT 경기 흐름에 따라 불확실성이 여전히 높다고 진단했습니다. 011과 016, 018과 019 번호를 사용하는 휴대전화 2G 서비스가 오늘 새벽 0시에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졌습니다. 지금까지 5만여 명의 2G 가입자가 유지되었지만 송신 장비 노후화 때문에 27년 만에 서비스가 종료됐습니다. 장마 전선이 남해로 물러가자 서울에는 폭염주의보가 내려졌습니다. 기상청은 수도권과 강원 내륙, 북부 산간 지역에 폭염주의보를 발령했습니다. 네, 조금 전 들어온 소식 먼저 전해드리겠습니다. 출생 신고가 안 된 아동들이 살해되고 유기되는 범죄를 막기 위한 출생 통보제 도입 법안 조금 전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앞서 여야 합의로 마련된 가족관계 등록법 개정안에는 아이가 태어난 의료기관의 장이 출생일부터 14일 안에 건강보험 심사평가원에 출생정보를 제출하고 심평원은 지자체장에게 출생 사실을 통보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이후 지자체장은 부모 등이 기한 안에 출생 신고를 했는지 확인하고 독촉을 해도 안 하면 법원의 확인을 받아서 직권으로 가족관계 등록부에 아이의 출생을 기록해야 합니다. 다만 오늘 통과한 법안은 출생정보 등록체계 구축 등을 위해서 공포 1년 뒤에 시행됩니다. 이와 함께 여야는 출생통보제 도입으로 병원 박출산이 늘어날 수 있다는 우려 등을 고려해서 산모의 익명 출산을 보장하는 보호출산법 입법 논의도 이어가고 있습니다. 지난달 은행권의 대출 평균 금리가 반년 만에 상승세로 돌아섰습니다. 예금 금리도 한 달 만에 올랐는데 긴축 기조 완화 흐름에 대한 시장 기대가 흔들린 여파로 분석됩니다. 이형원 기자입니다. 은행 대출 금리가 다시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지난달 예금은행의 전체 대출 평균 금리는 연 5.12%로 직전 달보다 0.11%포인트 늘었습니다. 지난해 12월부터 내림세였던 대출 금리가 6개월 만에 오름세로 돌아선 겁니다. 기업 대출 금리가 직전 달보다 오른 데다 가계 대출 금리도 소폭 올랐기 때문입니다. 특히 가계대출은 주택담보나 전세자금 대출 내림세에도 일반 신용대출 금리가 올라 5개월 만에 상승 전환했습니다. 대출 금리가 이렇게 상승 전환한 데는 은행채 등 지표금리 상승에 큰 영향을 주었습니다. 예금 금리도 직전 달보다 0.13%포인트 올라 연 3.56%를 기록했습니다. 이렇게 저축성 수신금리와 대출금리가 함께 오른 건 지난해 11월 이후 처음입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가 하반기에 기준금리를 2차례 연속 올릴 가능성을 열어두면서 긴축기조 완화 흐름에 대한 시장 기대가 흔들린 영향이 큰 것으로 분석됩니다. 최근에는 아마 그런 기대가 많이 좀 꺾이지 않았나. 이런 부분이 최근에 어떤 금리 상승 이런 부분에 좀 영향이 있지 않았나 싶습니다. 예대금리 차는 직전 달보다 0.02%포인트 축소된 1.56%로 석 달 연속 감소세를 이어갔습니다. YTN 이영훈입니다. 5월 생산과 소비, 설비 투자가 일제히 증가했습니다. 지난 2월 이후 석 달 만에 트리플 증가를 기록한 건데 통계청은 IT 경기 흐름에 따라 불확실성이 여전히 높은 상황이라고 밝혔습니다. 보도에 오인석 기자입니다. 실물 경기 3대 지표인 생산과 소비, 설비 투자가 석 달 만에 모두 플러스를 기록했습니다.
산업 생산은 광공업이 3.2% 증가한 데 힘입어 한 달 전보다 1.3% 늘었습니다. 14개월 만에 증가폭이 가장 컸습니다. 자동차가 8.7%, 반도체는 4.4% 증가했습니다. 반도체 생산은 전달과 비슷한 흐름인데 아직 뚜렷하게 회복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반도체 재고는 2.7% 늘었지만 출하도 19% 증가했습니다. 통계청은 반도체 출하가 많이 늘면서 재고 비율은 하락했다면서도 반도체 수출이 큰 폭의 증가세를 보인다는 신호도 없고 아직 반등이 뚜렷하다고 보기는 조금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서비스업 생산은 0.1% 감소했습니다. 숙박 음식업이 4.5%나 줄어든 가운데 5월 연휴에 날씨가 좋지 않았고 해외여행이 늘어난 것도 영향을 끼쳤습니다. 소비 동향을 보여주는 소매 판매액 지수는 가전제품과 음식료품 등의 판매가 늘어 0.4% 증가했습니다. 설비 투자는 기계류와 운송장비 투자가 늘며 3.5% 증가했습니다. 경기종합지수는 동행순환 변동치가 4개월 연속 상승했고 선행순환 변동치는 전월과 같은 수치를 유지했습니다. 통계청은 경기 흐름의 불확실성이 여전히 높다고 밝혔습니다. 회복 강도라든지 조금 더 올라가는 모습은 아무래도 이제 IT 경기 반등 시기라든지 여러 주요 선진국의 경기 흐름에 따라서 불확실성은 높은 상황이라고 보이고 있습니다. 정부도 수출이 점차 바닥을 다져가면서 광공업을 중심으로 회복 흐름이 재개되는 모습이지만 글로벌 경기의 불확실성과 반도체의 높은 재고 수준 등 불확실성이 여전히 상존하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YTN 오인성입니다. 한국소비자원은 휴가철 관광지 등을 중심으로 렌터카 관련 소비자 피해가 늘고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2019년부터 2022년 사이 소비자원에 접수된 렌터카 관련 피해 구제 신청은 1,335건으로 이 가운데 30%가 여름 휴가철인 7월에서 9월에 집중됐습니다. 지역별로는 관광 목적 수요가 많은 제주가 전체 40.1%로 가장 많았습니다. 소비자원은 계약 전 거래 조건을 꼼꼼하게 살펴보고 사고가 발생하면 수리 견적서와 정비 명세서를 요구하라고 조언했습니다. 지난 1년 넘게 이어진 전국 아파트값 내림세가 드디어 멈췄습니다. 하지만 주택 분양과 착공은 1년 전과 비교해서 여전히 반토막 수준이라서 완전한 회복기라고 보긴 어렵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윤혜리 기자의 보도입니다. 전국 아파트값 하락 추세가 주춤하고 있습니다. 6월 넷째 주 전국 아파트 가격은 지난주 0.01% 하락해서 보합으로 돌아섰습니다. 지난해 5월 둘째 주 아파트값이 내리기 시작한 지 1년 1개월 만입니다. 서울과 수도권이 상승을 주도하고 있고 지방도 하락폭이 점차 줄어드는 추세입니다. 하지만 부동산 시장이 완전한 회복기에 접어들었다고 보긴 어렵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통계 숫자만 보면 마이너스자를 떼고 플러스로 전환이 됐지만 회복 속도나 회복 폭을 본다면 상승으로 전환보다는 보합 박스권에 갇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방을 중심으로 미분양 가구도 여전히 쌓여 있고 주택 착공 실적도 저조한 상황입니다. 지난달 말 전국 미분양 주택은 6만 8천여 가구로 지난달 대비 3.5% 줄었지만 이른바 악성 미분양이라고 불리는 준공 후 미분양은 8천여 가구로 2% 늘었습니다. 분양 가구 수와 주택 건설은 1년 전과 비교해 반토막 수준입니다. 지난달 말 기준 전국 공동주택 분양은 4만 6천여 가구로 지난해 대비 51% 급감했습니다. 점차 매수 심리가 살아나고 있는 수도권보다도 지방 낙폭이 더 컸습니다. 부동산 시장이 얼어붙으면서 주택 착공도 7만 7천여 가구로 절반 가까이 줄었습니다. 부동산 시장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지만 당분간 주택 가격 보합세가 이어질 거란 전망입니다. YTN 윤혜리입니다. 디지털 통일은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습니다. 보자. 내 꿈꿔.
움직이는 곳 130마라서 디지털 익사이팅. 정열의 색을 잡았다. Feels good.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 오늘 새벽 5시 30분쯤 광주광역시 지산동에서 축대 일부가 무너져 내렸습니다. 이 사고로 축대에서 나온 돌덩이와 토사가 주택 계단과 난간 등을 덮쳐 재산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또 추가 붕괴 우려가 있어 일가족 4명이 행정복지센터를 거쳐 친척 집으로 피신했습니다. 지난 2020년에는 이번 붕괴 사고가 난 맞은편 축대가 무너진 적도 있었던 걸로 파악됐습니다. 소방당국은 최근 광주에 많은 비가 내리면서 토사가 유출돼 축대가 무너진 걸로 보고 안전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오전 7시 15분쯤 광주광역시 동구 계림동에 있는 아파트 단지 세계동에서 정전과 단수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아파트 관리사무소와 한국전력, 시공사 측은 현장에서 복구 작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광주 동구청은 밤새 내린 비로 인해 발전기에 누전이 일어나 전기 공급이 끊기고 수돗물 공급이 중단된 걸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집중호우가 쏟아진 충남 지역에서 강풍의 여파로 인명피해도 발생했습니다. 어제 오전 11시쯤 충남 태안군 신진항에서 어선에 실린 그물을 끌어올리던 25톤 크레인이 쓰러지는 사고가 났습니다. 크레인 운전자가 찰과상을 입어 병원으로 옮겨졌고 쓰러진 크레인이 덮친 어선들도 파손됐습니다. 소방당국은 바닷가에 강하게 분 바람에 크레인이 쓰러진 걸로 보고 있습니다. 장마전선이 오르내리면서 전국에 많은 비를 뿌리고 있는데요. 전남 담양에는 수십억 원이 들어간 수질 정화시설이 폭우 때마다 물에 잠기면서 제 기능을 못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은 특정 업체 공업용수도 정화시설로 흘러든다며 수질 오염을 걱정했습니다. 오선열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전라남도 담양군 영산강 둔치에 있는 수질 정화시설입니다. 수문을 막은 뒤 인공습지를 통해 오염된 물을 정화하고 영산강으로 흘려보냅니다. 시간당 50mm가 넘는 폭우에 하천이 급격히 불어나면서 폐수 처리 시설이 완전히 물에 잠겼습니다. 강가 둔치에 있어 비가 많이 오면 잠길 것이 뻔한 곳에 들어선 정화시설 공사비만 40억 원. 장마철이나 집중호우 때마다 물에 잠기는 정화시설 때문에 정작 피해는 농민들이 보고 있습니다. 마을 자체가 낮은 지대에 있어 정화시설 건설을 반대했지만 지난 민선 7기에 결국 들어서면서 농작물 침수 피해가 더욱 심해졌다고 호소했습니다. 막대한 돈을 들여서 시설을 해놨는데 이 시설을 햄과 동시에 바로 우리 마을은 그 물바다가 됐어요. 구조물 때문에 그런 우리가 겪어야만 한 그런 고통들 그런 것들이라도 없으면 좋겠어요. 담양군이 만든 정화시설엔 인근 공장에서 사용한 물도 배출됩니다. 주민들은 폭우에 강물이 불어날 때면 공업용수가 영산강으로 흘러든다며 수질 오염도 우려했습니다. 폐수를 위해서 만드는 폐수 처리 장마입니다. 그리고 올 때마다 이 수문을 열어야 되기 때문에 폐수 정화 시설 아무 효과가 없습니다. 결국은 혈세만 낭비한 건 결과입니다. 이게. 해당 업체는 공장 내 자체 폐수 정화 시설을 통해 방류 기준에 맞는 공업용수를 내보내기 때문에 수질 오염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담양군도 특정 업체만을 위한 정화 시설이 아니고 집중호우에 침수 피해가 발생했다고 설명했지만 주민들은 충분히 막을 수 있었던 인재라며 분통을 터뜨리고 있습니다. YTN 오선열입니다. 조금 전 들어온 소식입니다. 우리 정부가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 측이 취소된 세금 1,600억 원을 돌려달라면서 낸 소송 1심에서 졌다는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오늘 오후 론스타 펀드 등이 대한민국 등을 상대로 낸 부당이익금 반환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서울시와 정부를 상대로 청구한 1,682억 원을 론스타 측에 반환하라고 밝혔고요. 다만 지연 손해금은 판결 선고 다음 날부터 적용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앞서 론스타는 지난 2003년 외환은행을 헐값에 사들였다가 2010년에 다시 팔면서 4조 6천억 원에 달하는 차익을 남겼습니다. 당시 국세청은 론스타와 상위 투자자들에게 8천여 원에 달하는 소득세와 법인세를 부과했는데 론스타 등은 법인세 부과가 부당하다면서 소송을 냈습니다. 이어 우리 대법원이 2017년에 론스타는 국내 고정사업장을 가지지 않은 외국 법인이라면서 법인세 부과가 적법하지 않다고 판단한 원심을 확정했고요. 법인세 부과를 취소했습니다. 하지만 론스타는 취소된 세금 가운데 1,600억 원가량을 돌려받지 못했다면서 지난 2017년 말에 소송을 냈습니다. 자세한 소식은 정리되는 대로 다시 전해드리겠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국민의힘 윤재욱 원내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이 어제 단행한 일부 장차관 인사에 대한 우려가 인사청문회 등으로 풀릴 걸로 본다고 말했습니다. 윤 원내대표는 오늘 원내대책회의를 마친 뒤 통일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김영호 성신여대 교수 등이 극우 성향 유튜버로 활동했다는 지적이 있다는 취재진 질문에 이같이 답했습니다. 이어 같은 비판이 제기된 김채환 국가공무원 인재개발원장의 경우에도 청문회는 없지만 언론 등에서 발언을 두고 문제를 제기한다면 본인이 충분히 배경을 설명할 걸로 본다고 덧붙였습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김영호 성신여대 교수를 통일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하는 등 윤석열 대통령이 어제 단행한 인사에 대해 쇄신이 아닌 퇴행이라며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대표는 오늘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에서 극단적 남북 적대론자라는 평가를 받는 인물이 남북 대화에 앞장서야 하는 통일부 장관에 적합한지 묻지 않을 수 없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또 권익위원장으로 내정된 김홍일 전 부산고검장에 대해서는 어떤 권력보다 국민 권익을 우선하고 지켜야 하는 자리에 권력에 줄을 댄 정치검사를 임명하는 건 가당치 않다고 비판했습니다. 스페인 바스크 광역자치주는 스페인에서도 경제 수준이 최고인 지역인데요. 경상남도가 바스크주와 교류 협력에 시동을 걸고 바스크주를 서유럽 진출의 교두보로 삼겠다는 계획입니다. 박종혁 기자가 스페인 현지에서 동행 취재했습니다. 스페인 북부 바스크 광역자치주의 주요 도시 가운데 하나인 빌바오시. 도시를 가로지르는 네르비온 강가에 반짝이는 건물 구겐하임 미술관이 눈에 들어옵니다. 티타늄팜 33,000여 장으로 만든 외관은 보는 각도에 따라 다르고 빛의 반사를 다채롭게 만듭니다. 1970년대 이후 쇠락하던 도시에 미술관을 세워 도시 재생의 핵심으로 삼았다는 평가를 받습니다. 미술관 앞에는 계절마다 피는 꽃을 심은 화분 2방리를 쌓아 만든 높이 12m의 강아지 설치 작품도 눈길을 끕니다. 제 뒤로 보이는 이곳 구겐하임 미술관과 앞서 말씀드린 강아지 설치 작품은 이곳 빌바오시가 쇠락한 도시에서 국제적인 관광 명소로 자리 잡는 원동력이 됐습니다. 이른바 빌바오 효과로 인구 35만 명의 이곳 빌바오시에는 해마다 인구의 4배가 넘는 관광객이 찾고 있습니다. 빌바오시가 속한 바스크 광역자치주는 스페인에서도 에너지, 자동차, 항공 등 분야에서 가장 앞서 있습니다. 경상남도는 이 바스크주를 서유럽 진출의 교두보로 삼기로 했습니다. 유사한 면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바스크주가 스페인에서 항공이라든지 기계 산업이라든지 자동차 산업 이런 부분에 있어서 가장 앞서 있는 주이기 때문에 우리 경남과 앞으로 교류를 하게 되면 바스크주도 다양한 영역에서 교류를 약속했습니다. Que trabajamos por lo que es nuestra competitividad económica, pero teniendo una especial preocupación por lo que es el desarrollo cultural. Por lo tanto, ha sido un encuentro altamente satisfactorio y productivo al mismo tiempo. 상공인들도 이번 교류가 성과를 낼 거라며 기대가 큽니다. 유럽에 있는 많은 중소 중견 기업들과 서로 교류를 한다면은 앞으로 우리 미래 먹거리를 또 새로운 측면에서 만들어 나갈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이런 또 확신도 가지게 됐습니다. 경상남도는 바스크주와 문화와 관광 분야부터 협력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바스크주와의 교류 협력 외교가 실질적인 결과로 나타날지 주목됩니다.
스페인 빌바오에서 YTN 박종혁입니다. 전라남도는 민선 7기 때 청정 전남 블루 이코노미의 토대를 탄탄하게 다졌는데요. 민선 8기에는 고유의 잠재력을 바탕으로 세계 속의 전남을 향한 글로벌 도정을 펼칠 계획입니다. 김범환 기자의 보도입니다. 전라남도는 지난 겨울 기름값과 전기요금이 올라 어려움을 겪던 도민에게 전국 최초로 4차례에 걸쳐 난방비와 농어업용 면세유 비용 등을 지원했습니다. 그건 아주 좋다고 생각합니다. 농가들한테는 큰 안도감과 투자할 수 있는 계기가 되죠. 지난 2018년 민선 7기 시작돼 7조 5천억 원에서 올해는 국고 8조 6천억 등 모두 12조 6천억 원 규모로 예산이 대폭 증가한 전라남도. 해양과 생태, 문화, 관광 중심 도시 기틀을 다진 전라남도는 기술 패권 시대에 맞춰 최첨단 전략 산업을 미래 먹거리로 키우기로 했습니다. 뉴 스페이스 시대 우주 강국을 넘어서 미래 우주 경제를 선도하겠습니다. 대한민국 최초로 달 탐사선을 싣고 갈 차세대 발사체 조립을 위한 우주 발사체 특화 국가 산단을 조속히 조성해서 민간 우주 기업들이 전남에 모여들도록 하겠습니다. 남해안 해양 관광 벨트를 위해서는 전남 동서를 잇는 고속철도와 트램, 무안국제공항 활성화 사업이 본 궤도에 올랐습니다. 전남 신안 일대에는 탄소 중립 실천을 위해 세계 최대 규모인 8.2기가와트의 해상 풍력단지 조성도 추진되고 있습니다. 전라남도에는 풍부한 청정 에너지를 바탕으로 인공지능과 빅데이터가 결합하는 농생명밸리도 조성됩니다. 이를 통해 청년이 돌아와 좋은 일자리를 갖고 안전하게 살며 즐거움을 누리는 전남 맞춤형 인구 프로젝트로 인구 감소에 대응합니다. 전남은 무엇보다 슈퍼 엘니뇨가 예상되는 올여름에 풍수해가 없도록 집중호우와 태풍 대비에 온 힘을 다할 예정입니다. YTN 김범환입니다. 영아 2명을 살해하고 시신을 냉장고에 수년 동안 보관한 친모에 대해서 경찰이 살인죄 그리고 사체 은닉죄를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친모는 자필 편지를 통해서 남은 3자녀 때문에 자수하지 못했다고 주장했는데요. 변호인을 통해서 자필 편지를 공개한 친모의 심리 상태는 무엇인지 전문가와 분석해 보겠습니다. 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 연결되어 있습니다. 교수님 나와 계시죠?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저희 수원 영아 시신 사건 짚어보기 전에 오늘 나온 사건 짚어보겠습니다. 거제도에서 발생한 사건인데 일단 태어난 지 5일 된 아이를 암매장한 사건이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사건이었습니까? 네, 일단 20대 여성과 30대 남성이 결국은 이제 아이를 출산을 했는데요, 병원에서. 그런데 이번에 이제 병원 기록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영아들의 생존 여부를 전수조사를 하고 있는 와중이다 보니까 아마 경찰에 의해서 이 아이가 지금 살아있지 않다라는 사실을 확인을 하게 된 것으로 보이고요. 예. 그래서 아이가 어디에 갔느냐 하니까 결국은 아이가 5일 만에 사망을 해서 그래서 결국은 매장을 했다. 그런 이야기가 되겠고요. 그래서 지금 입건이 되어서 조사를 그 경위에 대해서 조사를 하기 시작한 것으로 보이는데 예. 지금 이제 이 부분은 아이가 닷새 만에 이제 어떤 적극적인 노력을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사망을 했다. 이건 사고다. 이런 주장인 것으로 보입니다. 예. 그러니까 이 부부 지금 주장이 들어와 보니까 아이가 이제 숨져 있었다. 그리고 지금 화장할 돈이 없기 때문에 영아를 야산에 묻었다라고 주장을 한 거잖아요. 전문가 입장에서는 이 사건 지금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근데 이 사건이 좀 경위가 좀 문제가 있어 보이는 게
원래 영아들이 태어나면 병원에서 주의를 일단 먼저 그 친모에게 주의 네. 당부 말씀을 합니다. 병원에서. 왜냐하면 아이들은 목을 가누기가 어렵기 때문에 사실 혼자 장시간 동안 방치를 하면 아이가 뭐 엎드려 있다가 질식사를 할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꼭 그 아이가 뭐 자세가 어떤지를 꼭 확인을 하라고 그렇게 당부를 하거든요. 예. 그런데 지금 그 부분에서 숨져 있었다라는 이야기다 보니까 뭐 아무래도 그 방치를 했던 게 아닌가, 자다가 숨지기는 그 부모의 주의가 없어야만 이게 발생할 수 있는 일이다 보니까 상당히 그 경위에 대하여 좀 수사가 필요하다 이런 판단이 들고요. 그러나 이제 아마도 두 사람의 경제적인 상황은 꽤 어려웠던 것으로 보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혹시라도 무슨 어떤 질병에 의한 돌연사나 이런 것들이 있었다면, 그렇다면 지금 살해 가능성은 낮아지는 것이기 때문에 뭐 어린 이 영아에 대하여 지금 부검을 통해 가지고 사인에 대해서 일단은 먼저 명확하게 밝힌 다음에 지금 이 부부의 진술이 진정성이 있었던 것인지 여부를 판단해서 사건화를 할지 말지 결정을 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예. 일단은 장례를 치룰 만한 경제적인 비용이 없었다 이런 주장이라서 아무래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사망 신고나 출생 신고나 이런 것들은 일단 다 해야 되는데 예. 왜 그런 것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는지 여부에 대해서도 경찰이 좀 수사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보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저희 태어났지만 출생신고되지 않은 채 냉장고에 보관됐던 수원 냉장고 영아 시신 사건 짚어보겠습니다. 오늘 친모가 검찰에 구속 송치됐는데 혐의가 원래는 영아 살해죄였는데 살인죄 그리고 사체 은닉죄로 변경이 됐죠. 일단 범행 그 혐의가 바뀐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판단하세요? 그러니까 살인이라는 죄가 성립하려면 살인의 고의가 인정이 돼야 되는 거거든요. 예. 그런데 이제 처음에는 뭐 사망한 아이가 둘 다 영아였기 때문에 영아 살해죄로 지금 입건이 됐었는데 지금 조사를 하다 보니까 이게 이제 사실은 영아 살해죄를 적용하기에는 적절해 보이지 않는다. 그 이유는 왜 그러냐? 대부분의 영아 살해죄는 모친이죠. 이제 모친이 굉장히 정서적으로 불안정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일어나는 경우들이 다수 존재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 사건의 경우에는 2018년도에 영아를 한 명 이제 그 사망에 이르게 했고요. 그리고는 2019년도에 또 똑같은 이제 출생 이후 출생 신고를 하지 않은 채 아주 그 며칠 되지 않아 아이를 사망에 이르게 하다 보니까 이게 이제 사실은 어떻게 되는지를 알고 살인의 고의가 있으면서 지금 이 2019년도 사건은 지금 이 사망에 이르게 한 것이 아니냐. 이런 이제 살인의 고의라는 걸 인정할 수밖에 없는, 예컨대 정서적 불안정에 의해 가지고 이 모친이 주장하는 것처럼 이제 산후 우울증으로 인해서 우발적으로 일어났다 하기에는 지금 한 번이 아니라 두 번이 이제 반복적으로 발생을 하다 보니까 예. 이것은 이제 최소한 두 번째 아이만큼은 살인의 고의를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 해서 지금 죄명을 검찰에서 변경한 것으로 보입니다. 네, 고의성, 연속성에 주목을 했다는 말씀이시고요. 오늘 친모가 검찰에 송치됐습니다. 취재진 질문에는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았는데요. 오늘 송치되는 모습 잠깐 보고 오겠습니다. 아이들 왜 살해하셨습니까? 진료 기록에 남편 이름이 있던데 본인이 쓴 겁니까? 숨진 아이들에게 하실 말씀 없으십니까? 숨진 아이에게 미안하지 않습니까? 영장 심사는 왜 포기하셨나요? 숨진 아이에게 할 말 없습니까? 정말 하실 말씀 없으신가요? 네, 오늘 친모가 지금 보신 것처럼 머리에 검은색 외투를 뒤집어 쓰고 있어서 이제 다 모습을 가린 상태였습니다. 오늘 친모가 구속 송치되는 모습 어떻게 보셨습니까? 뭐 글쎄요, 한마디도 하지 않은 게 좀 뭔가 자신의 잘못을 심각하게 이제 여기고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사실 어저께였나요? 친모가 이제 본인이 그와 같은 일을 한 이유에 대해 가지고 사실 변호사를 통해 가지고 그 편지를 언론에다 공개를 했었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공개의 의지가 있었었는데 지금
언론사에서 이제 마이크를 들이대자 아무 말도 하지 않은 건 사실은 조금 의외다. 왜냐하면 편지를 공개하는 데는 무엇인가 본인의 행위에 대해서 변명을 할 법도 한데 지금 현재는 전혀 한마디도 하지 않아서 그러면 그 상황이 굉장히 심각하다는 거를 이제는 깨달은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편지 얘기를 좀 해볼게요. 그 편지를 보면 원래는 자수를 할 생각이었다라는 얘기를 했는데 셋째 아이가 조금 더 크면 자수를 할 생각이었는데 못하고 있었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이 주장에 대해서 교수님 어떻게 들으셨어요? 한편으로 이제 저도 이제 아이를 키우는 엄마이다 보니까 그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 대충 짐작이 될 듯도 합니다. 아이들이 그래도 학교를 들어가야 부모 손을 좀 덜 타게 되는 어떤 시점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지금 그런 얘기를 구구절절히 자신의 입장을 대변하는 것으로다가 이렇게 적어 나간 것이 아니냐. 또 아이들이 3명이나 있다 보니까 그 3명에 대해서 하는 뭐 친모로서 어쩔 수 없는 걱정, 염려 이런 부분이 지금 그 경위서 안에는 충분히 적혀 있다고 보이는데요. 그런데 문제는 지금 이제 그 아이들만 문제가 아니라 사실은 이 사망한 아이들에 대하여서도 사실 뭐 모친으로서의 충분한 책임감을 느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은 지금 편지에 충분히 적혀 있지 않아서 그러면 지금 이런 이제 그 두 아이의 사망에 대한 충분한 반성이 과연 있었던가 하는 부분에서 이 편지는 상당히 좀 뭐 뭔가 좀 이렇게 불충분하다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어찌 되었든지 간에 영아를 둘씩이나 그렇게 살해한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책임을 면치 못할 상황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예, 이 편지가 충분하지는 않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 편지 후반부 보면 아이들 또 가족들에 대한 신상털기에 대한 걱정을 좀 하더라고요. 신상털기는 하면 안 되겠죠, 교수님? 당연히 절대 해서는 안 될 일이고요. 지금 뭐 그와 같은 개인정보보호법상에도 지금 이 아이들의 정보가 노출이 되는 것은 충분히 처벌을 받을 수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에 매우 주의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아이들 그 초등학교 아이들 3명 입장에서 보면 사실은 지금 부모가 어쩌면 아버지까지도 사실 함께 살 수 없는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지금 일종의 트라우마 상태일 걸로 추정이 돼서 가능하면 이 아이들의 신상만큼은 우리가 사회에서 좀 비밀을 보장해주는 이런 노력들은 사실 해야 된다. 왜냐하면 아이들은 책임이 없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뭐 틀림없이 나머지 아이들도 보호의 대상이기 때문에 그런 신상털기 같은 것들은 꼭 지양을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편지 두고 누리꾼들 반응이 좀 엇갈렸습니다. 일단 이런 살릴 방법이 있을 텐데 뭐 시설로 보내는 방법도 있고 베이비박스도 있을 텐데 이런 걸 찾아보지도 않고 이렇게 얘기하는 건 말도 안 되는 변명이다 이런 반응이 있는가 하면 산후우울증 겪어보지 않은 사람은 모른다 이런 주장도 있거든요. 교수님께서는 지금 이렇게 엇갈리는 누리꾼들의 반응은 어떻게 읽으셨어요? 산후우울증 뭐 있을 수 있죠. 실제로도 뭐 정신질환 중에 산후우울증에 해당하는 우울증 증세는 충분히 존재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데 문제는 산후우울증이라고 해서 지금 자신이 낳은 아이에 대한 책임이 사라지는 것은 사실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산후우울증은 산후우울증이고 아이의 복지를 고려를 해야 되는 책무는 그렇다고 증발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뭐 산후우울증이라고 지금 이와 같이 영아를 둘씩이나 아이들을 살해한 이 부분에 대해서 면책을 하기는 일단 불가능하다. 이런 생각은 들고요. 더군다나 지금 2019년도 살인사건은 사실 경위가 어떻게 될지를 예상하고 벌인 일입니다. 왜냐하면 2018년도에 이미 살인사건을 경험했던 적이 있기 때문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살인죄로 죄명을 변경한 부분에 대해서는 뭐 논쟁의 여지가 없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산후우울증으로 인한 우발적 사례가 한 번으로서 충분히 뭐 이해가 되는 것이지 두 번이라고 하면 그건 더 이상 변명의 여지가 없다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지금 이제 그 편지 안에 있는 내용들이 좀
너무 이 자기 방어적이기만 하다 이런 생각들을 좀 갖게 만드는 지점들은 있는 것이죠. 네. 그리고 사실 남편도 어떻게 5년 동안 모를 수 있었을까? 이 공모 가능성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왔었는데 결국 오늘 경찰이 증거가 발견되지 않았기 때문에 남편은 무혐의 처분을 내렸고요. 불송치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 배경 어떻게 됩니까? 글쎄, 이 불송치라는 게 적당한 처분인지는 좀 동의할 수가 없는 분들이 많이 계실 겁니다. 어떻게 한 번도 아니고 두 번씩이나 아내가 임신을 해서 10개월 동안 배가 불러와서 아이를 출산했는데 도대체 남편이 모른다고 지금 주장을 할 수가 있느냐. 또 이 출산이 아니라 낙태를 하러 병원을 갔는 줄 알았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다 보니까 이게 지금 말이 안 되는 거 아니냐. 이러한 이제 입장인데요. 그러나 경찰이 그와 같은 지점들을 확인하기 위해 가지고 지금 SNS를 다 뒤졌다고 합니다. 그런데 SNS 상에 이 두 사람이 서로 주고받은 내용 중에 지금 출산과 연관된 내용은 어디에서도 확인하기가 어려웠다는 거고요. 지금 병원을 퇴원할 때 지금 2019년도에 남편이 날인을 했다라는 부분도 지금 남편이 직접 가서 병원에 가가지고 날인을 한 게 아니라 그 지금 아이들의 모친이 남편의 이름을 날인을 한 걸로 그렇게 지금 확인이 되고 있어서 지금 남편을 결국에는 불송치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아니냐 이런 이제 생각이 들고요.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아마 초등학교를 다니는 큰아이들 3명에 대한 보호의 책무도 사실은 부부가 모두 이제 입건이 되거나 구속이 되면은 결국에는 사실 이제 보호를 할 수 없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이라도 양육의 책임을 지게 하기 위해서 결국은 경찰에서 불송치의 판정을 내리게 된 거 아니냐 이런 짐작을 하게 됩니다. 네, 교수님 그리고 오늘 출생통보제 조금 전에 국회 본회의 통과했잖아요. 이게 1년 뒤부터 시행이 돼서요. 그러면 1년 동안은 공백이 생기게 되는 건데 그동안의 아이들은 어떻게 보호할 수 있겠습니까? 당장의 대책 같은 거 없을까요? 출생통보제를 1년 후에 시행한다는 얘기는 예컨대 지금 그런 조치를 위반했을 때 처벌을 1년 후부터 하겠다 이런 이야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그 전에라도 지금 전산 시스템을 공유토록 지자체와 노력을 해서 어떻게 해서든 통보를 전산적으로 할 수 있도록 이런 노력들을 하는 것은 사실 노력을 안 하고 있다가 1년 후에 하겠다 이런 얘기는 지금 전혀 아닌 걸로 보이고요. 지금 당장 병원마다 이제 출생을 신고하는 시스템이 약간씩 다르답니다. 그게 어떤 전국적으로 공통된 시스템을 운영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이제 병원이 가지고 있는 전산망부터 지금 통일을 하는 방식으로 지금 노력을 하겠다고 발표를 했기 때문에 아마 얼마 안 돼서 지금 일단은 출생을 통보하는 비공식적인 시스템은 가동이 될 것이다 이런 기대를 하게 됩니다. 예. 저희 그리고 다음 사건 짚어보겠습니다. 부산 돌려차기 사건 짚어볼 텐데 그동안 그 피해자가 가해자의 보복 발언으로 좀 공포심을 느낀다는 보도가 있었잖아요. 그런데 지금 구치소에 수감 중인 가해자에게 가장 무거운 징벌, 금치 30일을 받았다고 하는데 어떤 배경에서 내려진 겁니까? 네, 구치소 안에 있으면서 지금 굉장히 많은 이제 피해자에 대한 앙심을 그 주변에 있던 동료 수감자들한테 이야기를 해서 그 동료 수감자 중에 이제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게 되는 사람들이 사회로 나와가지고 결국 지금 이 돌려차기를 한 사람 어떻게 표현해야 될지 모르겠는데요. 이 피해자가 지금 이 피해자에 대하여 앙심을 품고 해코지를 하려고 한다라는 이야기들이 계속되고 있다 보니까 그냥 둘 수가 없다. 이런 이제 판단을 하고 구치소에서 이제 금치 한 달에 대한 처분을 내린 것으로 보입니다. 금치 한 달은 지금 이렇게 징계를 받는, 징벌 받는 이제 종류가 한 14가지 정도 되는데요. 그 중에서 가장 긴 이제 처분이 되겠습니다. 보통 동료와 함께 사동에서 이제 생활을 하게 되는데요. 금치를 받게 되면 따로 이 혼자서 소위 이제 독방이라는 곳에서 생활을 해야 되는
징벌 중에서는 가장 무거운 징벌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고요. 예. 그리고는 뭐 사동에서 이제 그 거실에서 다른 수감자들과 함께 누릴 수 있는 뭐 TV 열람이나 신문이나 또 뭐 여러 가지 이제 면회나 이런 것들이 상당히 제한을 받게 되는 그런 가장 무거운 징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교수님 그 구치소 동기가 했던 얘기들을 보면요, 내가 그 일부러 몸을 다쳐서 외부로 진료를 받으러 나가서 도주할 계획을 세우겠다 이런 얘기를 한다던가 탈옥에 대한 얘기도 하긴 했는데 이런 금치 30일 처분으로 어느 정도 이 사람에 대해서 뭐랄까 교화랄까요? 그런 것들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까? 실효성이 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교화를 글자 그대로 이해하기는 좀 어려워 보이고요. 교화가 금치 30일로 이루어지겠느냐? 뭐 그랬으면 이 사람이 전과 18번까지 애시당초에 되지를 않았겠죠. 예. 그런데 이제 그와 같은 이제 금치를 내리게 되면 교도소 안에서는 굉장히 심각한 구치소 안에서는 그 어떻게 보면은 징벌이다 보니까 아마 제지력은 갖게 될 겁니다. 함부로 내가 이렇게 이제 피해자를 위협을 하는 말을 함부로 발설을 했다가는 또 이제 징벌을 받을 수도 있겠구나 하는 그런 생각들 때문에 뭔가 그 행동에 좀 자제력을 발휘하는 그런 노력들은 앞으로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는 또 한편으로는 피해자에 대한 보복에 대하여 사실은 사법제도나 아니면 사회에서 이거를 그렇게 생각보다 쉽게 용인하지 않는구나. 옛날하고 많이 달라졌구나. 이런 생각들을 하게 만드는 게 결국에는 지금 구치의 제일 중요한 목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지금 이 사람이 얘기하는 뭐 탈옥을 구상하는 거 이게 생각보다 오늘날은 쉽지 않음을 본인이 스스로 터득을 해야 될 겁니다. 사방에 CCTV가 있고 주변 사람들의 감시도 결국은 사회적으로 이렇게 용인되지 않는 방향으로 뭐 결국은 징벌을 받게 된다는 사실을 누구보다 본인이 알아야 그래야 피해자에 대한 보복의 의지를 접을 수 있지 않겠느냐. 지속적으로 관리 감독이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3가지 사건 짚어봤습니다. 지금까지 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교수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저희들 내일 현장 갑니다. 가는데 막으실 건지 들여보낼지는 한번 결정해가지고 오십시오. 환영합니다. 네, 막지 마세요. 네. 한 의원님 오십시오. 네. 환영하겠습니다. 네, 막지 마시고요. 뭐 어차피 제가 사선 의원 하면서 처음 겪는 일이라 우리 장관님 그 서해선의 대곡 소사 구간이 7월 1일 개통하는 거 알고 계시죠? 네, 알고 있습니다. 예, 이게 고양 부천 지역 시민들이 10년간 기다려온 건데 내일 그 개통식이 마침 또 제 지역구인 고양 갑에 있어요. 근데 저도 당연히 이제 참석할 예정이었는데 초청받은 다음 날 오지 말라는 통보를 받았어요. 지역 주민, 공사 관계자가 이제 주인공이 되는 컨셉으로 좀 준비를 해요. 대통령이 오십니까 내일? 아직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지역에 파다하게 난 소문을 제가 좀 말씀드릴게요. 그러니까 국민의힘에서 우리 고양 갑에 우리 원장관님을 자객 공천한다는 보도가 있는데 그 출마하십니까? 저는 뭐 심 의원님하고 대결이라면 영광이죠. 반드시 참여해야 될 경기도지사도 못 오게 하고 그다음에 관련 국회의원들 다 못 오게 하고 만약에 그렇게 해서 대통령이 만약에 참석을 하신다면 그 사전 선거운동하러 오는 거 아니냐. 고양인가요? 고양의 의원이시구나. 예, 한준호 의원님. 저도 이게 제가 대곡 여기 저희 지역 보니까 갑자기 취소 통보를 받고 나서 저희가 국토부 측에다 확인을 해봤어요. 대통령 경호실 측에서 취소를 하라는 통보를 했다라는 얘기를 국토부에 있는 직원으로부터 들었습니다. 예, 그래서 이게 좀 국민의힘 측 당협위원장들은 다 참석을 한다는 연락을 받았는데 이게 정치적 목적이라는 합리적 의심이 안 될 수가 있습니까? 일단 경위를 제가 아까 물어봤지 않습니까? 제가 잘 모른다 그랬지 않습니까? 이거 알아보고 말씀하시기로 했잖아요.
그 모르면서 그 국토부 장관 하시면 안 되죠. 이게 국토부의 주무장관이 총괄하셔야 될 건데. 일단 뭐 근데 뭐 지금 이 문제에 대해서는 가급적 그냥 거론을 안 하려고 했는데 저희들 야당할 때 패싱 많이 당했습니다. 그래도 좁쌀 같다는 이야기 안 했습니다. 자꾸 이 부분에 대해서 추측성을 가지고 좀 불편한 단어를 쓰고 하니까 저희들도 별로 기분이 좋지 않다. 제가 사우디가 있는 사이에 벌어진 일이라서요. 제가 자체 내부적으로 좀 알아보겠습니다. 그래서 장마 전선이 남하하며 서울 등 중북부 지역은 흐리고 날이 무척 후텁지근합니다. 반면 경북 북부와 남해안, 제주도에는 호우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시간당 15mm 안팎의 다소 강한 비가 내리고 있는데요. 남해안 지역은 오늘 밤까지, 제주도는 내일 새벽까지 국지성 호우가 쏟아질 수 있겠고 비의 양도 제주도 많은 곳에 250mm 이상, 남해안으로는 120mm 이상의 큰 비가 더 내리겠습니다. 추가 피해가 없도록 계속해서 주의해 주시기 바라고요. 수도권 지역도 오늘 저녁까지 소나기가 쏟아질 수 있겠습니다. 남부지방의 비는 밤사이 잦아들겠고 제주도는 내일 오전부터 소강 상태를 보이겠습니다. 비가 그친 뒤 하늘은 점차 맑아지겠지만 날은 더욱 더워지겠는데요. 특히 오늘 오전 11시를 기해 서울 등 중북부 지역에는 폭염주의보가 내려졌는데 내일은 폭염특보가 더 확대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내일 서울과 춘천의 낮 기온은 34도, 대전은 33도, 광주와 대구는 32도까지 오르면서 오늘보다 5에서 7도나 높겠습니다. 당분간 장마 전선은 남해에 머무르겠고 내륙에는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 화요일쯤 다시 전국에 장맛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뉴스 마칩니다. 잠시 뒤에는 뉴스큐가 방송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